예, 외환관리 실무 할 차례인데요. 지금 여러분 책 페이지를 보면 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외환관리 실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책 구성 자체가 외국환 거래법을 가지고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문법 국가다 보니까 법 자체에서, 그러니까 모든 법이 자체가 규정화가 되어 있죠. 법이 규정화가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법 자체가 어느 법 하나만, 그러니까 어떤 사항만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거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자연인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체라고 하는 법인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바로 상법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책에서 계속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거주자에는 단순하게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에서 보는 사람은 자연인도 있고 회사라는 단체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걸 거래하는 거냐? 외국환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바로 외국환 거래법이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외국환 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말하면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거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거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단순하게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는 거냐?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외국환 거래법은 무엇을 가지고 거래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규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외국환 거래법에 물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이 외국환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를 외국환 거래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대상도 굉장히 많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국환과 귀금속과 내국 지급수단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외국환에도 대외 지급수단과 외화증권, 외화채권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외 지급수단에 해당할 것이고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면서 외화증권인 거. 그러니까
대외 지급수단과 외화 증권이 아니면서 외화 채권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환을 세 가지로 나누고 내국 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외 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내국 지급수단이다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국환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내국 집산이나 기금속을 가지고 거래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규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길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국내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거를 외국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에 뭘 가지고 거래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원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거래하는 거냐? 당연히 외국환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뭘 가지고 거래하는 걸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원화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돈이지만 비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돈 자체는 자기 본국의 돈이 아닌 외국의 돈이 되는 거죠. 외국환이 된다는 거죠. 결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원화뿐만 아니라 외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외국에서 거래를 할 때 외국 돈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걸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자체에서 보면 우리나라 돈 자체가 외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나 우리나라 돈이 외국에서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화 거래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환 거래법을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거주자, 비거주자가 그죠? 외국환을 가지고 또는 원화를 가지고서 비거주자와 거주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규율을 하는 법이 외국환 거래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환 거래법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애초부터 정의 자체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6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걸 해서 전쟁이 바로 끝나고 나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외국에 수출하는 거를 굉장히 주 업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생했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은 절대 막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은 철저하게 차단을 시킨 거죠. 그게 바로 외국환 거래법이 탄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만 외국환 거래법은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냐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분류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을 때 경상거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역거래라든가 무역과 관련된 무역 외 거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거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개인의 자본거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말을 할 때 개인의 자본거래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회사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외국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본거래하게 되면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인 간의 자본 거래도 존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역 거래와 무역 외 거래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상 거래를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무역 거래로 인해서 외국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받거나 또는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지금 보시게 되면 경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외국환의 매매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하게 되죠. 근데 자본거래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다 보시면 혼동되는 게 뭐냐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있어서 뭐 거주자가 10,000불 이상 했을 때 국세청 통보하고 10,000불 이상 가지고 나갈 때 관세청에 통보하고 아니면은 뭐 한국은행에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게 경상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법인이 해외 지사 설치라든가 아니면 해외 직접 투자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맨 마지막에